벽에 한 국립공원 등산로 입구에서 벌어지는 실랑이. 근데 깜깜한데 문화재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 좀 이따 들어가시라고요. 아니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를 보는 사람이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민간 그거 아니시겠다는 거예요? 한 번에 드릴게요. 들어가지 마세요. 도로변에서 사찰이 보이니 지나가는 모든 차량은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한다? 진본이 아닌 사본을 전시하고 돈을 받는 게 옳으냐라는 물음에 진본과 사본은 흐르는 기가 같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는데. 저 봐. 저 부도탑에. 저 부도탑에 기운이 있나 보면 내가 손 움직이냐 말이야. 손 움직여. 손 움직이시는 것 같아. 아, 내가 손 움직이냐 말이야. 얼마나 거치고 있으며 어떻게 사용되는지 공개되지 않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 거기에 각종 정보 지원금까지 받으면서도 사찰 운영이 어렵다고 하시는 일부 스님들. 그런데 사찰보고 다니니까 지금 취재나면 지금 깡수 내려 입고 있으면 어디 취재나오나? 그 의식 구조 좀 고쳐야 돼요, 우리가. 국가 경제까지 걱정하시는 이 스님이 타는 차는 1억 6천만 원짜리 포르쉐. 1억 3천만 원대 외제차를 타는 다른 스님의 무소유 기준 또한 매우 남다른데. 저는 그 차를 타고 다니면 주인분을 타든, 탈 수 있으면 타는 거지. 아, 답답한 왜, 혼자, 그래만 진짜 하나의 무소유 능력을 하면? 프라이스 소금도 타고 다니고, 키코 타고 다니면서, 진짜 금금절약한 사람이 아니라, 위치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느 만큼 자유롭게 사느냐. 이제 그런 것도 좀 중요한 거고, 이제. 끊이질 않고 터져나오는 사찰의 비리 횡령 사건. 국가의 소중한 재산인 문화재와 전통 사찰들. 그렇다면 문화재 유지 보수라는 명목으로 사찰이 직접 걷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와 각종 정보 지원금이 얼마나 제대로 투명하게 쓰여지고 있는지 뉴스호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30년 전에 지어진 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전통 사찰로 지정됐습니다. 전통 사찰로 지정되면 국가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30년 된 사찰에 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사찰로 들어가는 경우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국 사찰에 있는 문화재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 문화재 보수비가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 돈이 문화재를 보수하는 데 쓰이지 않고 사찰 건물을 짓는 데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또 전국의 많은 사찰에서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해마다 수백억 원을 시민들로부터 받지만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1년여 전에 뉴스후에서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리산 쪽의 그 지방도로를 다니는 차량으로부터 절에서 그 문화재 관람료를 하면서 이 사실상의 그 통행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그 지방도로 861번 도로였는데 지금도 그럽니까? 네, 그 길을 지나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차 안에서는 문화재가 어디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런데도 문화재 관람료를 걷다 보니까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작년에 나갔던 방송을 먼저 보시고 비교해서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남 구례에서 지리산 성삼재를 거쳐 경남 함양으로 가는 861번 지방도로. 등산객들이 특히 자주 찾는 지리산 횡단도로입니다. 861번 지방도로 중간에 팻말이 나타났습니다. 문화재 보호비를 징수하고 있으니 원치 않으면 다른 국도로 돌아가라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자 철은사 사찰 소속 매표소 직원들이 도로를 가로막고 나섰습니다. 길을 지나가는 사람은 모두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차 한 대에 얼마가 아니고 차에 탄 사람 수마다 1,600원씩. 문화재를 보지 않는데 지금 돈을 내요. 올라가면은요, 이 전부 다 있어요. 도계암이라든가 사암적 같은 게 전부 다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절과 암자가 도로에서 보이니까 돈을 내라는 얘기. 도로를 따라가 봤습니다. 먼저 천은사가 나타났습니다. 도로 왼쪽에 있는데 수백 미터 떨어져 있어 도로에서는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차를 타고 좀 더 올라가자 상이람이라는 표지가 나오는데 길가에 덜렁 표지판만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수도암. 역시 안내 표지만 있는데 도로를 따라 한참을 더 올라가니까 도로 밑에서 수도암 지붕이 보였습니다. 산속에 있는 상선암은 아예 찾기도 힘들었습니다. 일반 통행자들도 넘어가는데도 돈을 다 지불해야 되니까 그거 먼저 보내도 매스컴에 보도되고 그러는데
그 어폐가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도로 보수하는 그런 쪽이나 그런 계통에서 도로를 거친다 그러면 도로통행료 명목으로도 거친다 그러면 그러지만은 그 유지보수하는 것을 절간해서 해주는 게 아니고. 이 방송이 나간 뒤 1년여 만인 지난 2월 27일 뉴스 취재팀은 천은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문화재 관람료를 내지 않으려면 다른 길로 돌아가라는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전처럼 길을 지나가는 차들로부터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겁니다. 달라졌다면 지금은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직원이 이게 사실상 통행료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보든 안 보든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된다고요? 근데 원래 문화재 관람료가 그 문화재를 관람한다는 뜻에서 내라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 보호 안에 있는 공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 관람이 붙으니까. 아, 문화재 보호구역이요? 정상까지가 사찰 림이에요. 아, 정상까지가 사찰 땅이라고요? 네. 그럼 사찰 땅이면 통행세 아니요, 땅콩이죠. 통행세 사찰 땅을 지나가는 거니까 통행세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통행세가 같긴 한데 그 법적으로 할 때는 법 문항이 예. 이제 문화재 보호법, 문화재 관람료가 되기 때문에. 새벽 5시 반. 설악산 국립공원 설악동 입구 매표소입니다. 아, 지금 관람료 내야 됩니까? 네. 얼마죠? 여기 표지판이 어디 있죠? 어린이 채널이라고. 아니, 근데 문화재 관람료 아니에요? 네. 근데 깜깜한데 문화재 보이지도 않는데 관람료 받는다는 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따 우리가 밤에나 입장 안 시켜요. 지금 깜깜하잖아요, 지금. 아니 좀 이따 들어가서. 아니, 저 지금 들어올라왔는데 좀 이따 들어가는 게 지금 돈 받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표를 안 팔고 입장 안 시키는 거예요. 아니, 문화재 관람료는 문화재를 보는 사람이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눈 감고 다니시겠다는 거예요? 문화재 안 보이잖아요, 들어가면. 사장님, 지금 땅 밟고 있는 것도 문화재 여기 보호구역에서 맞는 거예요. 안 보이면 일단 조금 이따 들어가시라고요, 선생님. 어차피 이 깜깜한 데 들어간 사람 다 받으시는 거죠? 참 선생님, 참 웃기는 선생님이네. 아니, 한 번에도 이렇게 들어가지 마세요. 그 사람 의사에 따라서 관람자가 될 수 있고 또는 입장자가 될 수가 있겠죠. 난 관람 의사 없다. 난 저를 볼 의사가 없이 나는 그냥 등산만 하러 온 등산객이다. 그럼 그건 입장료 받아서는 안 되죠, 기본적으로. 지난 2월 29일 역시 1년 전과 똑같이 새벽 5시 반에 신흥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돈 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예요? 2,500원. 몇 분이냐? 부서라고요. 이게 문화재 관람료인가요? 네, 설악산 들어가는 겁니다. 문화재 관람 지금 깜깜한데 문화재 관람료 받는 건 좀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구역에 들어가니까 문화재 관람료 문화재 보니까 돈 내라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 보호 구역에 들어오니까 네. 그 보호구역이 들어오니까 깜깜한데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깜깜한데 안 보이시면요, 우리가 저 등산객들 편리해서 뒤보내는데 안 보이시면은 네. 일단 보세요. 돈은 지금 받는 거다. 선생님, 저는 8시부터 받을 테니까 네. 선생님 8시에 오시라고. 선생님들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4시부터 문을 개장해가지고 이렇게 네. 받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깜깜한 데에도 문화재 관람료를 받아요? 문화재가 안 받아요? 해가 안 뜹니까? 지금에도 해가 안 뜨냐고요. 선생님, 저 따진다 그러면은 이따 8시 오시라고. 우리가 안 받고 안 들여보내줄 테니까. 됐죠? 못 들어가요? 지금은요? 네, 이번에 그 이재훈 기자가 취재했을 때나 작년에 전동건 기자가 취재했을 때나 사찰 측의 입장이나 답변이 너무나 똑같아서 이번 취재가 이게 마치 그 재방송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 시민들의 원성이 그렇게 빗발쳤는데도 결국 바뀐 게 하나도 없군요. 네, 그렇습니다. 천은사의 경우를 보면은 차라리 통행세를 거두면 차량 한 대씩 1,600원을 내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문화재 관람료를 걷다 보니까 한 차에 만약에 4명이 타고 있으면 한 사람당 1,600원씩 모두 6,400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네. 참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음의 사례를 보시면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드실 것 같습니다. 네.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소요산. 소요산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기 위해 사철 등산객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이곳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합니다. 여기 돈 내야 돼요? 입장해요? 얼마예요? 6,000원입니다. 문화재 관람료를 거두는 곳은 등산로 입구에 위치한 자재암이라는 조그만 암자입니다.
자제함이 문화재 관람료를 거두는 근거는 대웅전환 유리 속에 보관돼 있는 이 옛날 책 때문입니다. 보물 1211호인 반야 다람일다심경 약소 원해본은 조선 세조 때 발간됐는데 한문으로 된 불경에 한글로 번역이 적혀 있습니다. 책 밑에는 분명히 보물 1211호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진짜 반야 다람일다심경 약소 원해본이 아니라 가짜입니다. 저기 거는 진범이 아니고 진범은 어디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럼 주지스님만 아시고. 예. 말하자면 등산객들은 가짜 보물을 보고 돈을 내는 셈입니다. 복사본인데 그런 건 처음 알았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복사본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복사본은 인터넷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 절의 주지스님은 보물을 전시할 경우 도둑 맞을 우려가 있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보면 네. 그 문화재 사본을 전시하고 문화재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없거든요. 뭐 그 부분은 잘 또 이게 문화재라는 것은 여기 같은 경우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나 몰래 와서 품속에 넣고 가면 이것은 어떤 대책이 없는 거라. 도난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도난 우려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복사품을 전시를 하고 거기에 그걸로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거는 온당치 않느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봐요. 그 부분은 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뭐 이제 복사 영인본이든 진품이든 어떤 뭐 지금 같이 지금 질문하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사본을 보여주고 문화재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마찬가지 논리로 유명 화가의 그림을 복사해 놓은 것들이 많잖아요. 프린트해 놓은 것도 많고 그런 걸 보면 똑같이 그러면 관람료를 내야 되는 건가? 그런 부분은 생각을 못 해봤고. 그런데 주지스님 방에서 취재진과 주지스님 간의 인터뷰를 내내 지켜보던 한 남자가 갑자기 진본과 사본은 사실상 같은 것이라는 걸 증명하겠다며 나섰습니다. 그는 조그만 추를 꺼내 들더니 특정한 기운이 있는 사물 앞에서는 추가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더니 부도탑은 돌아가신 스님의 기운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추가 움직인다며 부도탑을 가리키며 희연해 보였습니다. 저 봐, 저 부도탑에 그 부도탑에는 기운이 있나 보면 내가 손 움직이냐 말이야. 손 움직여. 손 안 움직이시는 것 같아. 아니 손 움직이냐고 자꾸 안 돼. 팔이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아니 팔이 움직이지 않지. 옆에 있던 주지스님도 한마디 거듭니다. 기가 있으니까 이 기가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기가 맞아서 기가 이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서 반야 다람일다심경 약소원해본의 사본도 진본의 기운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진본과 다름없다고 주장합니다. 기가 이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은 아까 그러니까 영인본 아니 그게 영인본에도 사본 사본인데 사본에도 기운이 있다는 거지. 사본 할지라도 기운이 있기 때문에 원본과 다름없다 그 얘기야. 스님과 이 남자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이 남자는 주지스님이 경기도 포천에 사찰에 있을 때부터 알고 있었지만 자제함 신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취재진의 거듭된 요청에 주지스님은 진짜 반야 다람일다심경 약소 언해본이라며 옛날 책 한 권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스님에게 문화재 관람료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물어봤습니다. 문화재 관람료를 받아가지고 도대체 어디다 쓰느냐 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 문화재 관람료를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공개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자료 쓴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조계종 사찰에서 내가 만약에 선두주자로 공개할 용의도 있지만 먼저 하면 그건 적절치 않고 협의 위에 이제 그 상부기관 거기에서 논의해서 그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만 주지스님은 문화재 관람료를 받아도 액수가 크지 않고 이곳저곳 쓸 곳이 많기 때문에 사찰 재정이 쪼들린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이 사찰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인데 그것마저도 받지 말고 그냥 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사찰 운영하지 말라는 것뿐이 안 됩니다.
사찰 재정이 어렵다는 스님의 말과는 어울리지 않게 스님이 타고 다니는 차는 국산 최고급 SUV인 베라크루즈. 베라크루즈 프리미엄 사륜구동의 구입 비용은 세금을 포함해 4,500만 원이 넘습니다. 문화재 관람료나 네. 뭐 재정도 힘드시다고 하는데 베라크루즈 타고 다니시면 아니 할부잖아, 할부. 할부로 한 달에 이제 뭐랄까 이게 3년 할부. 네. 할부로 하셔서 너무 비싸지 않으세요? 할부 요즘에 이제 다 뭐 사륜구동 하면은 뭐 대부분 뭐랄까 이제 뭐 소렌토나 뭐 저거 뭐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뭐 할부금 누나 별 차이가 없어요. 소백산자락에 있는 경북 영주의 희방사입니다. 이 절에는 경상북도 지정 유형문화재 제226호인 희방사 동종이 있습니다. 희방사는 이 동종을 근거로 소백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2,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희방산은 안 들르고 희방폭포로 갈 건데 그래서 내야 돼요? 절을 가시든가 등산을 가시든가 이 코스 여기서부터는 매표를 하셔야 해요. 하지만 소백산을 올라가는 사람들 대부분은 문화재인 동종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동종 혹시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그 동종 보실 계획은? 아니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는 그냥 등산만 하려고 보고 그러게요. 근데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부딪히기 싫으니까 그냥 내고 그냥 오는 것 뿐이지 내고 싶어서 내는 건 아니죠. 희방사 측은 희방사 경내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며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들어오면 문화재 관람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땅이 뭐 희방사 땅이라는 것보다도 문화재 보호 경내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취재진의 확인 결과 희방사 주변의 어느 곳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동산문화재는 별도로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동산문화재는? 더구나 문화재보호법 어디에도 문화재 보호구역에 들어간다고 해서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국립공원 입장료는 작년 1월 폐지됐지만 조계종 사찰은 오히려 문화재 관람료를 20%에서 많게는 40% 넘게 올렸습니다. 이러자 작년 2월 당시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동료 의원 13명과 함께 사찰의 일방적인 문화재 관람료 인상에 제동을 거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문화재 관람료를 인상하려면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한 겁니다. 이 법안은 작년 11월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한 뒤 올해 2월 19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정부의 공포 절차만 남았을 뿐 사실상 개정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불교계가 강력하게 반발했고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은 법안을 슬그머니 뒤집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넘어갔던 개정안을 국회의원들이 다시 국회 본회의로 이 법안을 가져와 폐기시켜버린 겁니다. 법률 용어로는 번안동의라고 합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68인 기권 2인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번안은 국회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안 폐기에는 애초에 법안을 발의했던 당시 지병문 의원도 동의했습니다. 그걸 해놓고 보니까 그 규제 완화라고 하는 그 흐름과 맞지 않다. 그리고 자율로 몇 개도 뭐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당시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조배숙 의원은 문화재보호법 번안 동의안 통과와 관련해 불교계의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물론 이제 불교계의 요청도 있었지만 그거를 어떤 압력에 굴복했다기보다는 그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걸 인정을 하고 해준 거죠. 조계종단은 문화재 관람료는 한 해 330억 원 정도 걷고 있지만 이 돈으로는 불교 문화재를 유지 보수하는 데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족하면은 사용 내역을 공개해서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문화재 보호하는데 필요하다.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꼼꼼 숨기냐 이거죠. 그리고 실제로 현지에 가보면요. 거기 공사 벌이는 그 큰 불사들이 문화재청과 문화관광부에서 내려보낸 국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주금과 문화재 관람료는 어디다 쓰고 있느냐. 그게 의문이 가거든요. 조계종은 문화재 관람료의 수익과 지출 내역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사용되지는 하고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뭐 정보 알 권리 차원에서 뭐 저희들이 그 공개가 필요하다면 꼭 공개를 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계종은 이미 작년에도 문화재 관람료의 수익과 사용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공언한 적이 있습니다. 종단 예산이 아니고 문화재 관람료에 대해서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된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기자. 네. 이 문화재 관람료를 함부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들이 그 법을 만들어 놓고 이거 없던 걸로 하자. 그래서 다시 폐기시켜버렸다는 거는 정말 희한한 사례인데요. 네. 결국 뭐 표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이번 총선에서 그래가지고 이 국회의원들이 표 많이 얻었습니까? 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모두 14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했었는데요. 그중에서 4명만 당선이 되고 모두 낙선했습니다. 그런데 절에서는 이렇게 문화재 관람료만 받는 게 아니고 국고 지원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이 뭐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국가에서 불교계에 지원하는 거는 문화재 보수비가 있고요. 그리고 전통 사찰 보수비, 템플스테이 지원금, 그리고 거기에다 얼마나 지원되는지 알 수가 없는 그 특별 교부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취재 과정에서 만난 스님들은 한결같이 사찰 재정이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일부 스님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사찰 재정이 어려운 건지 강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난 3일 부산 범어사에서는 새 주지 스님의 진산식, 즉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새 주지 스님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스님들과 불교 신도들이 찾아왔습니다. 체험에 에쿠스와 같은 국산 고급차는 물론 벤츠, BMW와 같은 외제차들이 줄을 이어 행사장으로 들어옵니다. 국산 고급차인 오피러스에서 승복을 입은 스님이 내립니다. 뒤이어 외제차를 탄 스님이 행사장으로 들어옵니다. 스님들이 탄 외제차들. 행사가 끝나자 한 스님이 렉서스 SUV에 올라 후진을 하더니 범어사를 빠져나갑니다. 또 다른 스님은 운전대에 오르기 전 외투를 벗고 BMW SUV에 올라타 다른 스님과 함께 행사장을 떠납니다. 무소유와 청빈한 삶을 추구한다는 스님들이 어떻게 이런 고급차들을 타게 됐을까? 취재진은 외제차를 타는 스님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서울의 한 사찰입니다. 절 주차장에 가보니 세련된 모습의 대형 SUV 차량이 눈에 띕니다. 자동차에는 최고급 스포츠카 메이커인 포르쉐의 엠블럼이 붙어 있습니다. 이 자동차는 포르쉐사가 만든 최신형 카이엔 터보입니다. 최고 출력 450마력,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이르는 시간이 불과 5.6초, 최고 속도는 시속 266km에 이르는 차입니다. 차량 가격은 얼마나 될까? 옵션은 터보는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억 6,700만 원이 지금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보험료나 고가의 부속품은 차치하고라도 연비가 휘발유 1리터당 5.7km에 불과할 정도로 유지비가 많이 들어 웬만해선 타기 힘든 차입니다. 이 차는 주지 스님의 차입니다. 이 스님은 취재진이 외제차에 대해 질문하자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뉴스가 웃긴 거가 차 타고 다니기까지 취재 나오면 이제 그러면 빤스 외제 입고 있으면 거기서 취재 나오나? 그러면서 스님이 외제차를 타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고 되물었습니다. 한국에서만 좀 특이하게 이제 외제에 대한 거부 반응에 대한 그런 거 있는데 한국 좀 의식 구조를 좀 고쳐야 돼요.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 거는 팔아먹고 외제걸 안 쓰겠다는 거 아니야. 그런 아주 고약한 심리잖아요. 그지? 스님은 이 차는 사찰 돈으로 산 게 아니라 자신의 돈으로 리스해서 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르쉐를 타기 이전에는 BMW를 탔다고 취재진에게 말하는 스님. 스님은 무소유라는 개념도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라이드 썩은 거 타고 다니고 킥코 타고 다니는데 진짜 금금절약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잖아. 그지? 이 찌른 잎에 정신적으로 얼마만큼 자유롭게 사느냐. 근데 그런 것도 좀 중요한 거고. 주지 스님이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찰. 지난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사찰에 6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찰을 보수하는 데 쓰라고 정부가 돈을 대준 겁니다. 경기도의 한 절입니다.
이철의 주지 스님이 타는 차는 아우디 Q7이라는 최신형 SUV입니다. 최대 출력 350마력, 최고 속도 248km로 차값만 1억 3천만 원입니다. 스님에게 비싼 고급차를 타는 것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듣기로는 스님들은 무소유, 청빈의 삶이라고 알고. 글쎄, 뭐 무소유든 간에, 예? 저기 헬리콥터를 타고 다니는 비행기를 타든, 예? 그 자체가 탔다고 그게 무소유 기준을 갖다가 어떤 거 생각했다 무소유예요. 되게 알고 있는 무소유가. 아, 밥도 안 먹어야 무소유고, 공기도 안, 들어 마시지 않아요, 무소유겠네, 그러면. 어디 가시는데 불편하지 않게 정도 타는 차는 뭐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뭐 너무 이렇게 비싼 차지 않습니까? 글쎄, 그거는 되게 사정이고, 되게 생각이고, 되게 사고지. 스님은 외제차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외제차 장사를 하는 친구가 준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장사를 하고 있어요. 보험은 저기 스님 명의로 돼 있는 거고. 아, 보험은 내가 운전면허가 있으니까 내 운전면허로 들어야 하지 않겠어? 하지만 스님이 친구라고 말했던 그 사람은 자신을 신도라고 밝혔습니다. 스님께서는 저기 스님의 그 사찰 신도시고요. 신도시고요. 그러니까. 이 신도는 그 차량은 리스한 차량이며 매달 300만 원이 넘는 돈을 리스 회사에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한 달에 그러면 얼마를 리스 330만 원 정도 리스비를 스님 대신에 내주시는 겁니까? 이절은 현재 국고 3억 원을 지원받아 사찰에 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제차 스님 예산을 갖다가 3억을 해줬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그럼 스님의 책임지고 하라는 조건이죠. 예전에 있던 극락전을 허물고 그 자리에 관음전을 신축하는 공사입니다. 스님을 갖다가 이제 모시는 분을 관세음보살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관음전이라는 이름을 많은 거지. 이름으로 붙이는 거지. 또 극락전이라 하고. 전라북도에 있는 이철은 등산객들로부터 1,000원씩 문화재 관람료를 걷고 있습니다. 이철에 주지 스님이 타고 다니는 차량은 링컨 LS. 가격이 5천만 원이 넘어가는 차입니다. 스님은 이 외제차를 자신이 아는 큰 스님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 샀지만 그 스님이 차를 받지 않아 자신이 타고 다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링컨 자동차 저 외제차 부분은 지금 한 60개월 할부로 하신 거네요. 그렇죠. 지금 아직 끝난 건 아니고. 다 끝났어요. 스님이 무슨 돈으로 외제차를 샀는지 물어봤습니다. 여기 약값도 신도들이 찔러주기도 하고 또 어디 가면 객비로도 받고 그래. 여기도 스님들은 관례적으로. 또 그 시주하는 돈이나 뭐 이런 것들로도. 일부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경상북도에 있는 한 사찰입니다. 이 절에서도 등산객들로부터 2,000원씩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이 절의 주지 스님은 요즘에는 렉서스를 타고 다니는데 자주 차를 바꾸는 편이라고 전했습니다. 얘기한 거 3,800인가 잘 모르겠어요. 뭐 1억까지는 안 가도 뭐 1억 가까이 가요 가격이. 처음에는 또 낮은 가다보다 두 번째 더 높아요. 또 이번에 몇 달 전에 또 더 높은 거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안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2년 타고 바꿔야 돼. 2년 타고. 이 주지 스님은 또 골프도 즐깁니다. 저기도 있어야 올 겁니다. 경주 컨트리 클럽 거길 다니시나 보구나. 우리 그 다니는 그 잘. 그 뭐 골프장 가실 때는 승복은 안 입으실 거 아닙니까? 골프장 가실 때는 뭐 단어도 있겠지 뭐. 주지 스님은 골프장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며 스님이 골프를 치는 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경주 신안식신 회원권이 얼마인지 알아요? 얼마입니까? 5,200만 원이요. 어째 숙제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 드링크가 3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주말에 4번 칩시다. 얼마 들어갑니까? 80만 원씩 잡아봅시다. 40만 원 아니요. 그 스님이 좀 그 골프 회원권을 갖고서는 골프를 치러 다니신다는 게 좀 주변에서 봤을 때 여러분 지주를 어디다 두냐가 문제 아니겠어요? 현재 회원권 거래 사이트에서는 이 골프장 회원권이 6,800만 원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골프장 회원권은 어떤 돈으로 구입한 걸까? 그 회원권은 어떻게 마련하신 겁니까? 이거는 뭐 개인 그 돈이 드셨던 겁니까? 아니면은 그야 내가요. 내가 언제 때 내 나이가 몇입니까?
어디서 신신받았던 막말로 저기 지금까지 법회라고 되면서 받았던 그 정도 수익은 안 되겠습니까? 스님들이 골프를 즐기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전에도 나왔습니다. 지난 2005년 불국사는 경내에 골프 연습장을 설치했다가 언론이 이를 보도하자 철거한 적이 있습니다. 또 작년에는 한 불교계 언론이 스님들이 몽골에서 골프를 쳤던 사실을 현장 사진과 함께 보도해 불교계 내에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이 골프를 치면서도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것도 뭐 다행일 수는 있겠는데요. 그런데 저렇게 그 고급 외제차를 탈 경우에 이 차 가격도 문제지만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저 차량 유지비가 더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스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런 돈을 조달하는 겁니까? 네, 그 스님들은 한결같이 차 구입이나 그 유지에 들어가는 돈은 사찰에서 가져온 돈은 없다라고 한결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 화재로 불탄 국보 1호 숭례문의 경우에는 이 예산이 없어서 그동안 제대로 관리를 못 해왔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네. 이 사찰에는 어떤 명목으로 국고 지원을 하게 된 겁니까? 네, 그 사찰 재정은 크게 이 세 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사찰에 문화재 보수비를 지급합니다. 그 작년에 국비, 지방비 합쳐서 모두 481억 원이 지급됐고요. 그리고 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그 전통 사찰이라는 걸 선정해서 문화재청과는 따로 지원합니다. 작년에 90억이 지원됐고요. 그 템플스테이를 하는 절에도 작년에 150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또 조계종단에서 밝힌 문화재 관람료 수입은 그 작년에 330억 원입니다. 그 조계종은 이 문화재 관람료를 걷어서 문화재를 유지 보수하는 데 쓰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조계종단이 문화재 관람료 사용 내역을 문화재청에 보고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로 무슨 문화재를 보수를 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문화재청이 또 정부 국고를 들여서 문화재를 보수하는 돈을 지원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같은 문화재 보수비나 전통 사찰 보수비가 사실상 사찰의 운영 경위로 쓰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경북 영천의 한 사찰입니다. 이 절에는 보물 513호로 지정된 철불, 즉 철로 만든 공상이 있습니다.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절은 정부로부터 문화재 보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도 지난해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보수비 1억 1,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절은 문화재 보수비로 스님들이 거주하는 요사체를 새로 지었습니다. 그 보물과 국보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화장실도 필요하고 또 그 관리하는 사람, 스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스님이 머물 수 있는 요사체도 필요하고. 인근에 있는 또 다른 절입니다. 이 절에도 보물 990호인 철불 좌상이 있습니다. 이 절은 현재 쓰는 공양채, 즉 식당이 좁다며 새 공양채를 짓기로 했습니다. 새 공양채를 짓는 데는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문화재 보수비 2억 1,400만 원이 쓰일 예정입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보수비를 해당 문화재에 직접 쓰지 않고 문화재 주변 건물의 신축이나 보수, 배수로 공사와 같은 각종 공사 등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근거로 국보든 보물이든 지방지정 문화재든 문화재를 갖고 있는 사찰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새 건물을 짓는 등 각종 공사를 벌일 수 있습니다. 해당 문화재만 수리하는 게 쓰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우선순위가 급한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찰에 건물 짓고 주변에 보수 공사하는 것, 주변 정비. 주변 정비라는 이름하에 여러 가지 쓸데없는 다리를 건설하거나 뭐 무슨 도로 포장을 하거나 일주문을 짓거나 문화재하고 아무 관련 없는 행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문화재를 갖고 있지 않아도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면 역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사찰을 지정하는 기준이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서광사입니다. 이 절은 지난 2004년에 전통사찰로 지정돼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서광사는 재작년에 문화관광부로부터 6천만 원, 경기도와 부천시로부터 3천만 원씩 모두 1억 2천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서광사는 그 돈으로 법당의 마룻바닥을 바꾸고 담장을 둘렀습니다. 하지만 이 절은 전통사찰이라는 명칭과는 어울리지 않게 지난 1976년에 지어졌습니다. 서광사의 홈페이지를 보면
서광사라는 절 이름도 1976년에 붙여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말 몇몇 스님들이 탄압을 피해 이곳으로 와서 토구를 파고 밭갈이를 하며 조그마한 불당을 지어놓고 기도를 드리던 곳이었다. 그 후 1920년대 기와장과 불상이 발견되면서 절을 지었으나 번창하지 못하고 조그마한 절로 유지되어 오다가 1976년도 고산 대화상이 주위의 땅을 매입하여 중창하면서 오늘에 이른다. 함경남도 안변군 설봉산에 있는 사찰 서광사의 호국 불교 사상을 이어 서해안의 안위를 위하여 서광사라 명명하며 오늘에 이른다. 결국 이 절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춘 건 1976년에 이르렀습니다. 서광사의 주지스님은 현재 불교방송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영담스님. 주지스님은 1976년 사찰을 지을 당시는 이곳이 허허벌판이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여기서 30년 전에 땅을 살 때는 그냥 땅만 있었습니다. 그 공사하는 과정에서 와편이 나오고 그러면서 여기 부천 시사에도 여기가 그 절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스님들이 한양을 피해서 이리 와가지고 토를 파고 공부했던 그러한 터다. 그래서 여기가 절골이다. 이게 이제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주지스님은 금고에서 꺼내온 기와 조각을 취재진에게 보여주며 이 기와 조각을 근거로 전통 사찰 지정 신청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은 받아보셨나요? 예, 이건 뭐 학자들이 다. 예, 감정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예, 조선시대 와편. 조선시대 와편이다. 이 절토에서 발견된 것들이죠, 이게? 취재진은 이 절이 어떻게 전통 사찰로 지정받을 수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광사 측에 전통 사찰 신청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지만 서광사 측은 서류를 잃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서류 자체를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하겠죠, 저도. 나름 중요한 서류 아닙니까, 그게? 허가서만 저기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고, 그 외의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서광사를 전통사찰로 지정할 당시 승려와 학자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이 찬성해 결정한 일이라 문제가 없다면서도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부적으로 오게 되면 논의하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도 바닷가에 위치한 약천사. 약천사는 지난해 1월 전통사찰로 지정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약천사의 건물이 지어진 것은 지난 1991년 사찰 대부분의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와 벽돌로 지어졌습니다. 전통사찰 신청서로 보면 1931년 이곳에서 한 스님이 법당을 짓고 수행과 포교 도량으로 사용했다고 돼 있지만 근거는 명확치 않습니다. 그거에 뭐 확실한 명백한 어떤 그런 증거나 이런 것들이 당시 약천사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통사찰로 추천한 제주도청을 찾아가 봤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전통사찰로서의 약천사의 역사 부분은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역사적인 부분이 다소 좀 약하지 않을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문헌 자료에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조계종단 소유의 사찰은 전국적으로 900여 개, 이 가운데 740여 개 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돼 있고 따라서 이들은 모두 정부 지원금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 이 20년, 30년 전에 지어진 절이 전통사찰로 지정됐다고 하면 이 전통사찰에 대한 개념이 혼란스러운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그 법 시행령에 보면요, 그 전통사찰 선정 요건 가운데는 그 문화적 가치로 봐서 전통사찰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이라고 참 모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단의 심사만 거치면 그 전통사찰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그 심사 과정은 보신 것처럼 그 베일 속에 가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 돈의 쓰임새가 또 투명하지 못하다 보니까 스님이 무슨 돈을 횡령했다, 또 전국에 지명 수배됐다,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 불교계 내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자체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네, 그 조계종단에서도 비리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교계에 계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그 비리 혐의가 제기된 스님에 대한 그 종단의 조사는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네. 1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지리산 자락의 화엄사. 화엄사에는 화엄경을 돌에다 새긴 보물 1040호 화엄석경이 있습니다.
지난 2005년 당시 이 절의 주지이던 명섭 스님은 정부로부터 22억 7천만 원을 타냈습니다. 통일 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화엄석경의 복원 등 문화재 보수비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명섭 스님이 건축업자와 짜고 이 가운데 13억 원 정도를 차명 계좌로 빼돌려 횡령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명섭 스님이 화엄사 주지로 부임하기 전인 지난 2002년 전남 곡성군의 태안사 주지로 재직했을 때도 돈을 빼돌렸다는 혐의도 불거졌습니다. 당시 명섭 스님은 노사채 보건공사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5억 원 정도를 받아 역시 건설업자와 짜고 1억 5천만 원 정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외사채가 있잖아요. 외사채, 정목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대전에서 정목당이 뭡니까?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2004년 화엄사의 문화재 보수비 횡령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별 문제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 문제에 대해 검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명섭 스님은 자취를 감추고 현재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한간에는 뭐 우리 뭐 중국으로 갔니 어쩌니 뭐 그런 소리도 들리고 이제 소문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취재진은 한 제보자로부터 명섭 스님이 서울의 한 사찰에서 숨어 지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보자가 지목한 사찰을 찾아가 봤습니다. 일요일이어서 그런지 경내에는 신도들이 많았습니다. 식사 중인 한 신도에게 명섭 스님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화엄사 명섭 스님 좀 만나러 왔는데 잠깐만요. 명섭 스님 안 계시는데. 어디 나가셨어요? 어디 나가셨어요? 아, 스님 계셨나요 여기? 이 신도는 명섭 스님에 대해 분명 잘 아는 눈치였습니다. 사찰 측은 명섭 스님이 이곳에서 머물렀다는 사실은 시인했지만 지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명섭 스님 여기 계신 걸로 한 2년 전에 있다가 나가셨어요? 그러면서 그 스님과 가끔씩 통화한다면서 아직 한국에 있는 것 같다고만 말했습니다. 만나뵐 수는 없을까요? 연락처는 가끔 뭐 전화로는 가끔 어쩌다 한 번씩 통화하는데 그래도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아, 그래서요? 통화는 했어요? 거기서 이제 전화가 오면 받지. 전화번호도 모르고. 뭐 좀 그 한국에 계신 거는 맞나요? 한국에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해가지고 잠시 좀 어디 아무도 모르는 데 가 있는 것 같아. 서로 연락 받지 않라고. 명섭 스님이 아직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의 수사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오는 2012년쯤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돼 명섭 스님을 붙잡아 혐의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명섭 스님 사건 이외에도 사찰 승려들의 비리 사건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계종단은 일부 비리 사건을 침소봉대해서는 안 된다며 종단의 비리 감시 시스템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분을 가지고 이제 전체를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은 저는 뭐 논리적으로 비약이라고 보거든요. 투명성 뭐 그런 문제들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개인적인 그다 부분적인 또 지극히 정말 어쩌다가 한 번씩 있는 뭐 그런 일로 저희들은 보고 싶습니다. 스님의 각종 비리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종단에서 문제를 덮기에만 급급할 뿐 자체 정화 노력이 미진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주 마곡사입니다. 마곡사 밑에는 동학사와 갑사 등 70개가 넘는 말사들이 딸려 있습니다. 이 절의 주지였던 진각스님은 이 말사들의 주지를 임명해주는 대가로 모두 2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가 결국 작년에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정기관에 이 문제를 제보했던 스님들이 종단으로부터 처벌을 받았습니다. 주고 받는 건 내가 실제로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거는 다 알아요. 말사 주지들이. 그건 알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떤 주지는 얼마, 어떤 주지는 얼마, 어떤 주지는 얼마. 이 스님은 종단으로부터
공권정지 5년, 즉 5년 동안 스님으로서의 신분이 정지돼 현재는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이유는 종단 내부의 일을 종단 안의 해결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밖에다 알렸다는 겁니다. 집안의 허물을 갖다가 밖으로 이제 드러내지 말라는 이제 그런 그 계율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종법에 의거해가지고 저희들 그 종교단체 안에 이제 내부의 법률로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재 그 법률화되어 있고 이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제기한 스님들은 종단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종단에서 처리를 미루는 등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여서 사회법에다가 호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 종단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반면 개별 사찰에서부터 미약하나마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작년 마곡사 문제가 크게 이슈화된 이후로 투명한 재정 운영을 위해 몇몇 사찰이 먼저 나선 겁니다. 서울 강남의 봉은사는 작년 말 사찰의 회계를 신도들에게 전격 공개했습니다. 신도님들은 그래도 불전함에서는 얼마간은 갖다가 주지가 좀 쓰겠지 이런 의심을 한다. 그렇죠? 네? 아닙니까? 그러면 불전함을 저희 스님들이 그냥 걷던 대로 계속 걷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투명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불전함을 자원봉사하는 신도님들과 우리 종무소에 회계 담당하는 회계부서에서 같이 수고를 해서 쉬어서 딱 입금을 시키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더욱더 투명한 재정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사찰 운영을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봉은사처럼 신도들의 참여가 보장돼 있어야 합니다. 조계 종단에서도 신도들의 참여를 제도화했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주지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하고 신도회 회장을 비롯한 운영진하고 같이 사찰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재정이나 사업을 논의하고 공개하는 그런 자리를 그 회의 구조를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정확한 그 통계치는 없지만 대부분 그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재용 기자, 이 집안의 허물을 밖에 드러내면 처벌을 한다는 저 조계종의 내부 규정은 우리 사회의 그 평균 의식이나 일반적인 의식보다 훨씬 그 뒤처져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만 아예 허물이 없는 스님들이 대다수 아닙니까? 네. 사실 묵묵히 수행에 정진만 하는 스님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불교계 내에서도 개혁과 자성의 목소리를 내시는 스님들도 많고요. 하지만 이런 분들은 이번 취재에는 응해 주시질 않아서 이번 보도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네. 관람도 하지 않는데 문화재 관람료를 받아가고 또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공개도 하지 않는 행태를 시민들은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급 외제차를 타고 골프를 치는 스님들의 모습은 중생들의 108번뇌를 더욱 커지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입적하신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불교계가 먼저 실천하는 게 도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뉴스 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